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 지금 투표를 마치고 이제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 영상을 잠시 올립니다. 오늘 선거날인데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자동차 종주국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자동차 종주국을 미국으로 보통 지목을 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 자동차 종주국이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더군요. 독일이 먼저 자동차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미국이 시작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 자동차를 이 전 세계에 이제 그 전파한 역할을 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의 역할을 보니까, 미국은 이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자동화를 대중화시켰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그 헨리포드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헨리포드가 그 자신의 그 동업자와 함께 동업을 해서 1903년도에 그 포드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죠. 이제 이 창업을 하고 나서 1908년도에 그 T 모델 포드 자동차를 이제 만들 때, 이 헨리포드가 이 단품종 대량 생산의 방식을 이제 추구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아주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생산을 하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헨리포드가 창안해낸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이 바로 이 헨리포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쪽 라인에 줄을 쫙 서서 각자 그 맡은 임무에 따라서 본인이 하는 일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맨 끝에 과정에 갈 때는 완성품이 나오는 그러한 헨리포드의 그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이렇게 해서 창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T 모델 포드형 자동차가 대량 양산이 돼서 전 미국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이거로 봐서는 그 미국이 자동차 산업은 그 처음 시작 전서부터 이제 획일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쉐보레 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들을 보면 약간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그 틀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가령 대표적인 예로 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만 봐도 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이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고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미국 산업은 이 헨리포드로 인해서 이제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내수 시장도 크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부도 갖춘 그런 나라에서 이 자동차 산업을 하니까 아주 불같이 아주 그냥 화랑새를 타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약 500m 앞 시속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대량 생산도 되고 어느 정도 자동차 산업도 미국 내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이렇게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다가 이제 보니까 석유 파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 석유 파동이 일어나는데, 이 1, 2차 석유 파동을 이제 겪으면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환경단체에서 이제 환경 규제에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너무 많은 매연이 나온다, 이 환경의 오염이 주거입니다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거세게 이제 항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 쇼크 때에서부터 이렇게 환경단체가 들고 일어났지만, 그때 당시에도 미국 자동차 회사는 굴제 회사니까 꿋꿋하게 버팁니다. 나름대로 로비도 했겠죠.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러다가 이 환경 이 단체의 압력이 거세지고 이제 국민적인 그 여론이 형성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 의회에서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그 3대 배출가스, 일산화탄소, 녹스, 탄화수소, 이 세 가지 3대 그 배출 물질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다가 2차 오일 쇼크가 생기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자동차 회사도 더 이상 이 규제에서 이제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미국 회사에서 미국 제조사들이 그 광고했던 것이 뭐냐면 해외 브랜드예요. 해외 브랜드. 그동안 미국 제작사들이 계속 대량 생산하면서 그 대량 생산한 물량을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덧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해외 브랜드의 그 자동차들이 미국 내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 300m 앞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1973년도에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80년대 그 초반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죠. 그 수많은 그 짧지 않은 세월이긴 하지만 7, 8년 동안의 긴 세월이긴 하지만 이 유럽산 자동차라든가 일본산 그런 자동차 해외 브랜드들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목숨을 걸고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역점을 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비 절약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자동차들을 개발했던 거죠. 그 7년인가 8년 그 세월 동안 저배기량의 고효율의 연비를 가진, 그때 당시로는 고효율의 연비를 가진 그런 자동차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자동차들이, 그런 성능을 가진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 내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연비 측면에서 따지게 보면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뭐 연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은 산유국입니다. 산유국. 그리고 그 미국 내에서 그 자급자족할 만큼의 그 원유를 생산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자원들은 아껴두려고 생산을 안 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아주 풍족한 환경이에요. 이런 풍족한 환경이고 기름값도 싼데 모터로 제조사 입장에서 모터로 뭐 연비 향상을 위한 뭐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 이러려고 작은 엔진을 만드나 큰 엔진이 더 좋지,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미국 사람들은 아주 고배기량 큰 엔진, 큰 차, 무거운 차 위주로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제조사들도 이거에 대한 별 그 경각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 오일 쇼크가 생기면서부터 그 해외 브랜드의 저배기량의 고효율의 엔진을 가진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자동차를 소비하던 미국 사람들이 설설 해외 브랜드의 입맛을 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이 초기까지만 해도 미국 제조사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회에서 환경규제법이 이제 계속 이제 통과하게 되다 보니까 환경규제가 심한 거예요. 매연 배출이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어떤 미국 사람들이 벌금을 내가면서 환경규제를 지키지 못하는 미국 차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외 브랜드의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서부터 점점 그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수 점유율을 일본이나 유럽산 자동차들에게 점유율을 내주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동안에 아무래도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마 후회도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또 다른 차원의 문제는 이게 미션의 문제예요. 미션의 문제. 여러분들 이 길 보이시나요? 이 길 쭉 뻗은 도로입니다. 이게 미국 스타일의 도로죠. 끝이 없이 보이죠. 끝없이 보이긴 하지만 가령 이런 겁니다. 이런 구간도 있대요. 앞으로 856km 직진 후 우회전 나옴, 256km 직진해야 좌회전 나옴, 뭐 이러한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죠. 계속 직선도로인 것입니다. 넓고 길고, 여러분
이러한 환경을 가진 도로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과연 미션이 변속기가 변속을 해봐야 어느 정도 하겠습니까? 변속을 빨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이런 자연적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은 보통 유럽에 있는 보통 사진이죠. 어떤 국경이나 어떤 경기를 넘어갈 때 꼭 이런 스타일의 도로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길을 가면 미션의 그 변화 속도가, 변속기의 변화 속도가 빨라야 되겠습니까? 느려야 되겠습니까?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변화 횟수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일본도 그 전쟁을 겪고 유럽도 전쟁을 겪어서 도로도 많이 파손이 됐고 도로 사정도 맨 처음에는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달렸다가 멈췄다가 다시 달렸다가 멈췄다가 이것을 반복하게 되니까 변속기의 변속 능력이 더 좋아지게 되겠죠. 이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유럽 자동차하고 일본 자동차들은 그 변속 기술이 더 발달이 되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느긋했던 미국은 이런 변속을 빨리 하고 늦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느긋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럽산 자동차와 그리고 일본산 자동차에 맞들인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해외 브랜드의 입맛에 다져지게 되겠죠. 이제 미국 차와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자국 내 사람들의 그 관념에서도 해외 브랜드의 자동차가 더 좋다라는 그런 인식이 점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와중에 아무래도 내수위를 점점 뺏겼겠죠. 근데 가장 큰 복병을 만나게 되죠. 2008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은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동안 기술 개발도 제대로 못했죠. 그 다음에 해외 브랜드에서 점유율을 계속 내주고 있었죠. 그리고 딱히 이제 내세울 기술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는 미국의 3대 대표 브랜드 크라이슬러, 포드, GM 이 3대 브랜드가 위기를 겪게 되죠. 6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파산을 해서 피아토라는 그 회사한테 매각이 되고, GM도 파산 일보 직전으로 가서 연방 정부가 떠안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고, 약 200m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포드는 구제 구명을 거의 받아서 연명하는 수준으로까지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이제 강도 높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연구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약 500m 앞 시속 60km 고정식 단속 구간입니다. 자동차의 위기, 산업의 위기를 겪은 미국은 이제 거의 한 10여 년이 지났죠. 10여 년이 지났죠. 300m 앞 그 시속 60km 이런 위기의 순간을 이제 기술 개발 이제 역점을 통해서 이제 다시 내수 시장을 이제 넓히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쉐보레 차를 몰고 있지만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동안에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죠. 젠 시리즈 그 미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젠 시리즈 같은 거에 예를 들면, 젠 시리즈는 젠 1, 젠 2, 젠 3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왔죠. 젠 1 변속기 그리고 젠 2 변속기까지만 해도요, 여러분들 이게 미션이냐, 이게 어떻게 미션이냐 전방에 과속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있습니다. 변속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까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 느낌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젠2 미션 이런 차종을 달린 차를 이제 사용을 해 봤는데, 그때는 변속 속도 느렸죠. 사람이 그 불만이 나올 만도 해요. 근데 단지 이제 무난했던 거는 장시간 주행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멈추지 않을 때, 그거는 뭐 상당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제 시내 주행이라든가 달리다가 다시 멈추고 달리다가 다시 가고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는 이게 변속 속도 그리고 변속 느낌 마음에 안 들어요. 변속할 때는 때로는 이렇게 살짝 덜컹거림 뭐 이제 이런 게까지는 있었어요. 이제 어쩔 때는 뭐 출발할 때가 뭐 후진기어를 넣는다거나 다시 이렇게 주차할 때 뭐 할 때 가끔 가다는 뭐 덜커덩 이런 소리까지 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젠3 미션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코녹스를 구입해 가지고 젠3 미션을 사용하면서 이 젠3 미션을 지금 4개월이 넘었죠. 12월 11일 날 출고 받았으니까 이제 4개월이 이제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미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변속기가 뭐 빠르지는 않지만 뭐 늦는다는 그런 느낌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예요. 이전 그 젠 시리즈 그 버전의 그 변속기를 사용하면서 뭐 미션을 사용하면서 이게 보면은 뭐 이전하고는 뭐 완전히 상당히 차원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현대차나 기아차를 몰아보셨던 분들은 뭐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뭐 GM 대우서부터 쉐보레 차를 몰아보셨던 분들은 제 얘기가 아마 공감이 갈 겁니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쨌든 미국이 그 위기를 겪고 기술 개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미국이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업그레이드 그 수순이 그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질수록 그 수순이 좀 빨라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어떤 국가나 회사가 기술이 그 한 템포의 시기를 놓쳐서 기술 개발이 뒤처지는데 그 기술 개발이 뒤처져서 그거를 회복하는 시간이 보통 한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미국도 아마 이제 그런 시간이 거의 다 채워진 것 같아요. 이 미션의 업그레이드 속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미국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도 이제 미국 자동차도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춰줄 수 있는 그 요리 실력을 점점 갖추고 있는 거죠. 젠3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변속 속도 그리고 변속 느낌 상당히 부드러워지고 빨라졌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현기차나 뭐 일본산 브랜드만큼은 아니겠지만 부드러워지고 많이 빨라진 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느껴요. 이제 미국의 이제 반격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미션만 나오면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미션을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젠 미션 느긋느긋 미션이죠. 이게 세워라 내워라 뭐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그 미션이죠. 그러나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그 패턴에 맞는 그 빠른 변속 속도와 그 변속 그 느낌 뭐 이런 거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를 무시할 수 없는 게 미국은 그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자동차를 대중화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본 메커니즘에 탄탄한 기본기는 깔려 있는 나라죠. 단지 그동안에 좀 안주를 해서 기술이 약간 뒤처졌을 뿐이지 그 기술은 이미 이제 시대 트렌드에 맞게 완전히는 아니래도 거의 이제 회복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미국은 그 기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GM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GM사는 옛날에는 그 기술 개발에 굉장히 역점을 둔 회사예요. 예를 들면 미국은 1934년도인가 그때 독립식 현가장치라는 그런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나라예요. 지금의 자동차의 기본이 되는 아주 큰 트렌드가 되는 기술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1939년에 자동 변속기를 개발한 나라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1939년입니다. 1939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1939년도에 태어나셨는데
그 1939년대에 자동 변속기를 만든 거예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절대 이 메커니즘과 테크놀로지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회사예요. 밀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양산한 뭐 이거와는 좀 약간 별개 얘기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양산한 그 전체가 한 4만 대가 넘고요. 전투기가 1만 대, 그리고 일반 해군 함정이 5천 척이 넘는데요. 엄청난 생산 능력이죠. 이런 역량을 가진 나라가 시대에 맞는 트렌드, 그리고 시대에 맞는 브랜드 그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면은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되겠죠. 무서운 나라가. 지금도 무서운 나라지만 이제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거의 따라왔어요. 뭐 이제 세세한 부분이에요. 뭐 엔진이라든가 연비 측면에서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자동차를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옛날에 무겁고 기름 많이 먹는 그런 미국 자동차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자국민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보면은 승차감에서도 거의 이제 본인들의 그 고집을 이제 고집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승차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형적인 승차감은 그 푹신푹신함인가요? 물렁물렁한 겁니다. 무조건 출렁출렁한 거예요. 이 출렁출렁한 그 승차감은 맨 처음에는 좋은데요, 나중에는 이 멀미가 나죠. 멀미가. 저도 어릴 때 그 많이 타봤어요. 제가 이제 있는 지역은, 사는 지역은 그 미군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도 우리 교회에 미군들이 와서 차를 끌고 와서 어디 가고 이제 막 그 차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나요. 수련회도 가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맨 처음에 탈 때는 아주 그냥 분위기 좋습니다. 출렁출렁 뭐 느낌 푹신푹신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뭐 도로 여건이 옛날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잖아요. 뭐 이렇게 내고 꾸불꾸불하고 직선도로 아니고 막 이제 그런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멀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물렁물렁함의 이 승차감은 이 멀미에 이제 취약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회사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외국 브랜드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떤 그 단단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그 유럽 쪽 브랜드의 그 차들은 보통 승차감이 단단해요. 좀 약간 딱딱한 면이 많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단단함과 그리고 물렁물렁함이 적절히 조화가 된 거예요. 이 승차감을 맛들인 미국 사람들이 일본산 그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한몫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이코넉스를 몰면서 느낌이 뭐냐면, 앞쪽에 단단함과 그 물렁물렁함이 약간 그 적절히 조화가 돼 있어요. 완전히 물렁물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단단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절히 이제 조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뒷좌석엔 타볼 수가 없으니까, 운전할 때 뒷좌석을 타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을 태우고 한 3개월 전인가요? 이렇게 어디 뭐 모시고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 이 노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차 되게 물렁물렁하다. 이렇게 푹신푹신하냐 차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직접 뒷좌석에 승차감을 느껴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그 노인분들이 말씀하시길 물렁물렁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시면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이제 미국이 이제 승차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슬슬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 쉐보레차가 맞출 수 있는 거는 이제 실내 인테리어하고 이런 뭐 인테리어상에 이게 좀 약간의 부실 같은 거만, 그거만 메꾸면 돼요. 뭐 부실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보통 털털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인테리어 뭐 마무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인테리어 요 뒤쪽에 살짝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인테리어 마무리, 이게 마무리냐,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미국 사람들은 뭐 대충 넘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게 미국 자동차 문화예요. 아직까지도 쉐보레는 그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만들고, 쉐보레 자체도 미국 회사기 때문에 미국 사람의 그런 뭐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언젠간 이제 그것도 따라잡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 모델 보게 될 것 같으면 정말 촌스럽죠. 그러다가 3세대 모델에서부터 확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2021년형 4세대 모델이 나왔잖아요. 변화를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정말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뭐 중국산 자동차 따라오고 있죠. 이제 인도도 자동차 양산하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바빠질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더 강한 차, 그리고 더 좋은 차, 이제 특색이 있는 차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한때는 한 15년 20년 정도는 시대에 뒤처진 그러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시대가 부응하는 것에 어느 정도 거의 다 다가왔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거의 다 따라왔다. 연비는 거의 다 따라온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바라볼 것은 이제 일본의 가성비를 따라가는 것밖에 남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차를 볼 때는 실내 인테리어만 잘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은 이제 이런 자동차 산업의 그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이제 쉐보레 이제 이 이코녹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요, 이제 몇 년 후에는 쉐보레 차가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와 그리고 꼼꼼한 그런 것에 맞출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젠3 미신이 살짝 느긋한 면은 있긴 하지만 아마 다음 버전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빨리빨리 미션, 빨리빨리 변속기, 아마 그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말을 주저리 이제 떠들었는데 뭐 제 얘기가 제대로 여러분들 우리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이 운전하면서 재미있게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저 나름대로 한번 노력해봐서 한번 라이브로 이제 한번 구수하게 한번 쫙 읊어볼 수 있는 그런 그 언변을 한번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을 버벅거리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번엔 이런 횟수를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하루 잘 마무리 지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